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NBN 안채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FTX 파산으로 디지털 자산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긴 바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네시스의 대략적인 채무 규모가 밝혀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가 되나요? 네, 제네시스가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 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데스크 US는 지난 4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제네시스에서 돈을 받지 못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채권자들의 피해액이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가량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지난 3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네시스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제미니가 제네시스에 묶인 9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하려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은 제미니 고객 외에 두 번째 채권단이 선임한 로펀도 제네시스에 묶여있는 고객 자금을 9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을 더해서 총 18억 달러라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제네시스에 돈이 묶인 세 번째 그룹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룹의 채무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세 번째 그룹이 피해를 본 금액까지 더하면 제네시스가 돌려줘야 할 고객 자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카운트된 부채가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카운트가 안 된 우리가 모르는 또 부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금액들이 더 나올수록 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제미니가 대표적인 이제 채무자로 알려져 있는데 제미니 측에서 오늘 그 제네시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제미니 공동 창업자가 입장을 냈는데요. 네. 사용자 자금 상환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달 16일 FTX 사태 여파로 제네시스에 유동성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제미니까지 번졌던 건데요. 두 회사가 제미니 언이라는 이자 지급 프로그램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시각 6일 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가 트위터를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트윗에서 자금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 임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용자 자금 상환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최대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게 제미니 측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제네시스는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고 또 제미니 측에서는 돈을 적극적으로 돌려받겠다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거래소 고팍스의 고파이도 이 제네시스와 연관이 있잖아요. 고팍스 측에서도 맡겨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한 업계 전문가는 앞에 갚아야 할 채무가 많기 때문에 고팍스까지 차례가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네시스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나라 고팍스, 고파이까지 영향을 미쳤죠. 고팍스는 지난달 16일 공지사항을 통해서 고파이 상품의 출금 지연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고파이란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을 모집 중인 상품에 예치한 뒤에 예치 기간의 이자 수익을 디지털 자산으로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고객이 맡긴 자금을 투자를 잘하는 운용업체에 맡겨서 불린 뒤에 이자를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자산이 넘어간 운용업체 제네시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파이도 출금 지연이 된 겁니다. 고파이 상품 중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만기가 도래한 고정형 상품의 모집 자산은 약 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상품의 만기가 이미 지났고 내년 4월까지 1억 2천만 원 규모의 상품 등 여러 상품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고팍스 측은 고객 자산의 온전한 상환을 위해서 제네시스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디지털 자산 업계 전문가는 만약 제네시스가 파산하거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네시스가 약 2조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가운데 고파이 상품에 대한 지급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지난달 23일 투자자에 보낸 서한에서 제미니 거래소와 모회사인 DCG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유동성을 강화하고 고객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고파이 상품의 약관을 보면 고팍스가 책임이 상당 부분 좀 면책된다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한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이렇게 답이 고팍스 쪽에서도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이 없다고 해도 지금 뭐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이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위메이드의 무담보 대출 의혹인데요. 안 그래도 이제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오는 8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에서 이것이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어제 이 위믹스가 사실 이제 이 상장 폐지가 됐던 것이 유통량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상장 폐지까지 이어졌던 것이잖아요. 근데 어제 또 다른 매체에서 또 다른 유통량 이슈가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위믹스 코인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무담보 대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0월 위메이드가 낸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자회사 두 곳에 위믹스 2,200만 개를 담보로 맡기고 400억 원 가까이 빌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회사 쪽에 위믹스가 넘어간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위믹스와 자회사 간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실제로 위믹스를 보낸 게 아니라면서 빌린 돈만큼의 위믹스를 마음대로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을 두고 가격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자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렇게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 위믹스 유통량 논란만 있었던 위메이드 측에서 이제는 무담보 대출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위메이드는 지금 상장 폐지를 결정한 닥사 측과도 또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내일 법원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MBN TV에서도 내일 관련 내용으로 이 생방송 토론을 예정하고 있죠. 양측의 쟁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닥사의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입장입니다. 거래 지원 종료 전에 문제되는 유통량을 해소했고 담보로 제공했던 물량도 다 해결해서 소명 자료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또한 유통량 계획이 공시가 안 된 코인이 많은데 위믹스만 상장 폐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닥사의 결정에 업비트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반면 닥사는 소명 자료에도 오류가 있었고 자료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투자자를 위해 제대로 공지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었다며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비트는 지난 2일 위메이드 측에서 받은 메일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자료에는 코인 담보 제공이 유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믹스 측이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한때 3조 5천억 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법원은 위메이드와 거래소 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뒤에 오는 7일까지 상장 폐지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에 대해 내일 오후 4시 MBN TV에서 생방송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TV나 유튜브, MBN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MBN TV에서 내일 이제 관련해서 생방송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사실 토론회 중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짚어둘 것은 내일 나오는 결정은 이제 처분에 대한 결정이고 네. 사실 이 건은 지금 법원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네. 상장 폐지 자체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것을 받아들여질지 어쩔지를 내일 결정하는 것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하향 조정 전망 관련한 뉴스인데요. 원래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실 뭐 끝없이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이 채굴 난이도가 좀 하향될 것으로 채굴 난이도가 하향된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이제 기자님 좀 뉴스 전해주시죠. 네, 현재 채굴 난이도가 높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보다 7에서 8% 정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역대 최고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달 21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36조 9,500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지 약 3주 만에 채굴 난이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현재 시각 2일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 더블록은 다음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7에서 8%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의 폭 조정은 올해 단일 하락폭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중에 채굴 난이도를 이렇게까지 한 번에 많이 내린 적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채굴 난이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 이유가 뭔가요? 네, 채굴기 숫자가 적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 기업 룩소르의 이단 베라 CEO는 크립토 윈터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면서 채굴 업체가 수익성이 낮은 채굴기를 사용을 중단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단 베라 CEO는 채굴 수익성의 임계값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면서 채굴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굴기 사용을 중단하는 등 네트워크 난이도가 추가 하향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채굴기 수가 적어지면서 채굴을 하는 게 더 어려워졌고 이 같은 상황이 난이도 하향 조정 압력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채굴 난이도는 대략 2주마다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와 동기화되며 조정되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조정은 오늘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비트코인 채굴이 비교적 쉬워지면서 가격 상승이 더뎌질 거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한 전문가는 채굴이 쉬워지는 만큼 채굴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 유통량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상승폭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샘 뱅크먼 프리드 FTX의 이제 전 CEO였죠. 관련해서 이제 종신형 가능성이 나온다. 뭐 이런 뉴스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FTX 여파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은 투자자들이 좀 관심 가지는 것이 FTX 설립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그럼 과연 어떤 법적인 이제 조치를 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촉각이 모이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뉴스 전해주시죠. 네,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사기죄가 적용되고 이것이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현재 시간 5일 CNBC에 따르면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임 변호사였던 브래든 페리가 샘 뱅크먼 프리드가 유죄를 받을 경우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NBC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CEO의 부주의함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경영 판단 착오가 아닌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을 오도해서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고 이 돈이 대출 담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 사기죄는 그 금액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되는데요. FTX 사건의 경우 손실액이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유죄 시 최대인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방 양형 지침은 범죄 수준을 1에서 43까지 분류하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천억 원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피해자 25명 이상이면 6포인트, 특정 규제 시장을 이용한 사기라면 4포인트가 추가됩니다. FTX의 경우 이 43을 모두 달성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CNBC는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사기죄로 가장 높은 수준인 범죄인
43을 받게 되고 단 한 건의 사기 행위로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크게 쳐서 뭐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사기죄 말고 또 다른 혐의가 혹시 적용된 게 있나요? 네, 그는 현재 기소되거나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권법이나 은행사기법 위반 또는 자금 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샘 뱅크먼 프리드가 관계사 알라메다 리서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FTX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320억 달러 규모의 파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조사 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어떤 방향으로 기소가 될지 또 처벌은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